새벽 지하철 80살 순자가 막차에서 발견한 낡은 빨간 목도리 이게 어떻게 손에 든 목도리가 자신이 50여 년 전 딸을 위해 떠놓은 것과 똑같았다. 다음 날 노점에서 목도리를 걸어두고 기다리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소진이 목도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이것이 50년 만에 가족 상봉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거예요. 새벽 5시 반 서울역 인근의 작은 고시원에서 박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8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사실 순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깊은 잠을 자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곳을 일일이 챙기다 보면 하루가 다 갈 것 같았거든요. 80살의 몸이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큰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10개, 귤 2봉지, 그리고 밤새 정성스럽게 떠놓은 수세미들이 전부였습니다. 많지 않은 물건들이었지만 이것이 순자에게는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사과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고 수세미는 예쁜 색깔 실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들이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끝칸의 구석진 좌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순자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 시간이 되기 전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새벽 청소를 마친 청소부 아저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 몇 명, 그리고 순자 같은 노점상들이 전부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순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역 출구 근처의 작은 공간,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붐비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가져온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했습니다. 사과는 가장 예쁘고 빨간 것부터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귤은 색깔이 고르고 탱탱한 것들로 골라서 보기 좋게 정렬했습니다. 수세미는 모양이 예쁜 것들을 골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격표와 함께 놓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얼마예요? 출근길 급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당 1,000원이에요. 싱싱하고 달아요. 그 여성은 사과 4개를 골라 사갔습니다. 순자에게는 오늘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4,000원이라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노점을 지키며 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급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들, 손을 잡고 지나가는 연인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모들.
지나가는 연인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모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순자는 때로는 부러움을, 때로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가 딸아이와 함께 지나갈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졌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저 나이였을까?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지. 이런 목도리 촌스럽다고 싫다 그랬을지도 몰라. 문득 집에 보관해둔 붉은 털실 목도리가 떠올랐습니다. 50년도 넘은 그 목도리는 딸을 위해 정성스럽게 떠놓은 것이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매일 조금씩 떠나간 그 목도리에는 온통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목도리는 그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수세미 얼마예요? 1,000원이요. 순자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하나둘 물건을 팔아나갔습니다. 정말 작은 수입이었지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짧은 만남들도 소중한 인연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햇볕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자는 등받이 없는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들러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지내요. 덕분에 건강해요. 이런 대화들이 순자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순자도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과 6개와 수세미 5개를 팔았습니다. 11,000원의 수입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일 하루를 버틸 정도는 되었습니다. 남은 사과와 귤은 내일 다시 가져와야 했습니다. 막차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자는 돗자리를 걷고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 버텨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가 아팠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진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순자는 다행히 빈 좌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막차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집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발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발밑을 살펴보았습니다. 좌석 밑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털실 목도리였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목도리의 패턴, 실의 굵기, 색깔, 심지어 마무리 방식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집에 간직하고 있는 그 목도리와 똑같았습니다. 빨간 털실로 떠진 단순한 패턴, 가장자리의 술 장식, 심지어 중간중간 살짝 삐뚤어진 코 모양까지도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목도리를 가슴에 품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50여 년 전 잃어버린 딸을 위해 떠놓은 그 목도리와 똑같은 것을 지하철에서 발견하다니. 순자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내일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그 목도리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털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서 자신을 둘러싸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순자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지하철에서 주운 그 목도리가 들어있는 봉지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목도리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이 50여 년 전에 떠놓은 그 목도리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실의 굵기부터 색깔, 패턴, 심지어 가장자리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순자는 목도리를 깨끗한 비닐봉지에 넣고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물건들을 진열한 후 목도리가 든 비닐봉지를 노점 옆 작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분실물 찾습니다라고 적힌 작은 쪽지도 함께 붙여두었습니다. 순자의 마음 한편으로는 주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목도리를 보고 있으면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손님이 찾아온 것은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귤 한 봉지 주세요. 젊은 직장인이 급하게 귤을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세미를 사러 온 아주머니, 사과를 고르는 할아버지가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지만 순자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자꾸만 목도리가 든 비닐봉지가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주인이 나타날까 아니면 계속 찾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한 젊은 여성이 노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27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몹시 창백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확인하고 바닥을 살펴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뭘 찾고 계세요? 젊은 여성은 순자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혹시 목도리 하나 못 보셨나요? 빨간 털실로 된 낡은 목도리요. 순자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목도리의 주인이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생긴 목도리인데요? 빨간 털실이고요. 가장자리에 작은 술이 달려 있어요. 좀 낡았는데 제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보셨나요? 정말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걸어둔 비닐봉지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것일까요? 젊은 여성이 비닐봉지 안에 목도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손을 떨며 목도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죠? 어제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는데. 정말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어제 막차에서 주웠어요. 좌석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순자는 여성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겨우 목도리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울 정도로 소중한 물건이었나 봅니다. 젊은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이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목도리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떠준 거예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병상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이 목도리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유산 같은 거라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유산? 그 말이 마음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어쩐지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엄마는 항상 이 목도리가 특별하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소진은 목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이 목도리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소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 목도리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다만 엄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희예요. 하지만 엄마는 고아였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가나 친가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아였다는 말, 친부모를 모른다는 말, 그리고 이 똑같은 목도리.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이런 우연이 있다니까요. 소진은 목도리를 목에 두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인데 소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진이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여기 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끔 들러도 될까요? 뭔가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 얘기도 하고. 소진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순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와요. 이 할머니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소진이 떠난 후에도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50여 년 전 산부인과에서 사산됐다고 들었던 딸, 그리고 지금 나타난 이 목도리와 소진이라는 젊은 여성.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50여 년 전에 떠놓았던 빨간 털실 목도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목도리를 꺼내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노점을 지키며 소진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목도리, 고아였다는 소진의 어머니, 그리고 50여 년 전 자신이 잃은 딸.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목요일 오후 드디어 소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어서 작은 선물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순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앉아요, 아가씨. 이야기 좀 하자고요. 소진은 노점 옆 작은 의자에 앉으며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얘기요. 순자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인데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목도리에 대해서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자신도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이 목도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로부터요? 네.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요.
소진이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엄마한테 말씀하셨대요. 이 목도리는 사랑으로 만든 거라고, 언젠가 진짜 주인을 만날 거라고요. 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엄마도 평생 이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하셨던 것 같아요. 소진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목도리와 비슷한 걸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만들어 본 적이라도.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자신이 똑같은 목도리를 집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면 소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순자는 마음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목도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50년도 넘었죠. 딸을 위해서 떠놓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소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때 병원에서 딸이 숨졌다고 했어요. 아이는 볼 수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화장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오래된 상처를 꺼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어떤 게 이상하셨는데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너무 서둘렀어요. 아이를 안고 가지도 못하게 했고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소진도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했다는 생각만 들었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아가씨를 만나고 이 목도리를 보니까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소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때 어느 병원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동대문구에 있던 작은 산부인과였는데 해림 산부인과였나. 순자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요. 소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있거나 그때 일하셨던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죠? 50년이나 더 지난 일인데. 그래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순자는 소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의문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소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장사를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튿날 일요일 두 사람은 함께 동대문구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지만 다행히 예전 해림산 부인과가 있던 자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요. 여기가 그 자리예요. 순자가 가리켰습니다. 소진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처에 오래된 가게가 있네요. 가서 물어볼까요? 옆 건물의 작은 약국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다행히 사장님이 오래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 해림 산부인가요? 거기 원장님 기억나죠? 박 선생님이었는데 참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요. 순자와 소진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신생아 입양 관련해서요.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약국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원장님은 1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일하던 간호사 한 분이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계세요. 순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약국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그때의 간호사였던 김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할머니였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일 말씀이군요. 김정숙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원장님이 하신 일들, 지금 생각해도 찜찜해요.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났는데 산모한테는 사산이라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순자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특히 가난한 산모들한테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마 입양 브로커들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순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정말 살아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순자와 소진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증언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진이 순자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내 딸이 살아 있었다면 5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죠? 소진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순자의 딸이 정말 살아서 입양되었다면,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집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소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그때 받으신 서류나 기록이 남아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순자가 사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순자는 소진을 정성스럽게 맞았습니다. 차를 끓여주고 오래된 과자를 내놓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이런 좁은 곳에 와서 미안해요, 아가씨. 전혀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소진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순자의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50여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진료 기록지, 그리고 딸을 위해 준비했던 작은 옷가지들, 그리고 가장 위에는 빨간 털실 목도리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딸을 위해 떠놓은 목도리예요. 순자가 목도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소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목에 두르고 있는 목도리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실의 굵기, 색깔, 패턴, 심지어 가장자리의 술 장식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소진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두 목도리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순자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떠놓은 것 같죠? 네, 실의 텐션도 똑같고 코 떨어뜨린 부분도 비슷한 곳에 있어요. 소진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당시 병원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순자는 노란색으로 변한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별로 자세한 건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소진이 기록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만 일시가 1974년 3월 15일 오후 2시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소진이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엄마의 출생신고서예요. 순자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출생일이 1974년 3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짜였습니다. 이럴 수가. 같은 날이에요. 순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진이 출생신고서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출생지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류는 엄마가 5살 때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출생지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할머니 저희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소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엄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젊었을 때 사진이요. 소진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서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성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순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의 다른 시기 사진 같았습니다. 소진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도 이제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짜, 똑같은 목도리, 그리고 이렇게 닮은 외모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정말 내 엄마 영희가 내 딸이었던 걸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소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손녀가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우연히 주운 목도리 하나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진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걸릴 텐데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야죠. 순자가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영희를 못 본 게 너무 미안해요. 내가 더 열심히 찾아봤어야 했는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분명 할머니를 찾고 싶어 했을 거예요. 다만 방법을 몰랐던 거죠. 순자는 소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소진이 자신의 손녀라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볼까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소진이 두 목도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도리들이 정말 저희를 이어준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받을 검사 결과가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같다면 소진은 정말 자신의 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찾은 가족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노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에 두 사람은 약속대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소진도 밤새 잠들지 못했는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야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알아봐야 했어요.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입 안쪽을 면봉으로 살짝 문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시거나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동안 외로우셨죠? 소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롭다는 생각도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았어요. 매일 생계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순자는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소진은 퇴근 후에 순자의 노점에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정이 생겼습니다. 마치 정말 할머니와 손녀 사이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순자는 소진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진은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만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특히 이 목도리를 만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도리가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 데려다 줄 거라고요. 순자는 목도리의 의미를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목도리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연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소진이 평소보다 늦게 노점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소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새로 바꿔줘서 엄마 사진들을 옮기고 있었는데 소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소진이 보여준 사진에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진과 김영희가 함께 있었는데 김영희의 목에는 그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배경이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정확히 순자가 지금 노점을 하고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5살 때니까 한 20년 전쯤이에요. 소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 순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이 이 자리에서 노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혹시 김영희가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일까요? 할머니 혹시 그때 이런 모녀를 본 기억 없으세요? 소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고 20년이나 지난 일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젊은 여성이 이 근처를 서성이곤 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멀리서 저를 바라보기만 하고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소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분이 엄마였을까요? 모르겠어요. 정확히 보지 못했거든요. 순자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김영희가 순자를 찾아왔었다면 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을까요?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순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는데 혹시나 하고 먼저 말을 걸었으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진이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였을 거예요. 금요일 오후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와 소진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DNA 분석 결과 99.9%의 확률로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소진은 순자의 친손녀였습니다. 김영희는 순자의 딸이었고 50여 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딸 정말 살아 있었구나. 소진도 눈물을 흘리며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주운 목도리 하나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아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현실이라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소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가 가족이에요? 소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젠 정말 가족이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영희의 딸, 내 손녀.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 사산이라고 했던 아기가 실제로는 살아서 입양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김영희였습니다. 그리고 김영희는 소진을 낳고 기르다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우울해하셨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친부모를 못 본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순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영희가 나를 찾고 있었을 텐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소진이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순자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소진아, 할머니가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목도리가 우리를 이어준 건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아. 할머니도 똑같은 목도리를 집에 간직하고 있었거든. 소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목도리요? 그래. 영희를 위해 떠놓은 목도리지. 50여 년 동안 서랍에 간직하고 있었어.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두 목도리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목도리와 할머니가 만든 목도리가.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순자가 소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은 순자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손녀가 차려준 첫 번째 식사라는 생각에 감격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희가 가족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글쎄, 꼭 그래야 할까? 우리 마음으로 가족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요. 소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자는 소진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벌써 자신을 돌봐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었네요. 소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우리는 가족이네. 순자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를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진도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무덤에 함께 가볼까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무덤을 보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꼭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함께 영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순자는 딸의 묘비를 보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늦었구나. 순자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소진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는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못 찾아줘서. 하지만 이제 소진이를 잘 돌봐줄게. 엄마 대신 할머니가 소진이를 지켜줄 거야. 그날 무덤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할머니와 손녀처럼 지냈습니다. 소진은 매일 퇴근 후에 순자를 찾아갔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 좁은 고시원에서 나오세요. 소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 집이 작긴 하지만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소진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함께 사는 게 당연하죠. 소진이 고집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소진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둘이 함께하니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소진은 할머니를 챙겨드렸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노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소진이 생활비를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정말 노점 그만두셔도 되나요? 소진이 걱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대신 집에서 수세미나 뜨개질을 해서 소진이가 온라인으로 팔아주면 어떨까?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소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할머니가 만드신 수세미는 정말 예쁘거든요. 마지막 노점 날 단골 손님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두세요?
앞으로 누구한테 사과를 사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손녀가 생겨서 함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요. 사람들은 순자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을 찾은 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넘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2개의 목도리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목도리 때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소진이를 보내줘서.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자와 소진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2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수세미를 만들어서 소진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을 도왔고, 소진은 퇴근 후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진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상자 몇 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석에 놓여 있었거든요. 순자도 함께 도와주며 영희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소진이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일기인 것 같아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딸의 글씨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의 또박또박한 글씨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읽어봐도 될까? 순자가 소진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도 엄마에 대해 알고 싶으실 테니까요.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출생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매년 이날이 되면 나를 낳아준 엄마가 궁금해진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엄마는 나를 보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소진이를 낳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내 엄마도 느꼈을까? 소진이를 낳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내 엄마도 느꼈을까?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혼자다. 소진이는 친구들과 놀러 갔고 나는 또 혼자 이 목도리를 만지고 있다. 이상하게 이 목도리를 만지면 마음이 편해진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다. 소진도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외로워하셨는지 몰랐어요. 순자는 더 과거의 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8월 3일. 오늘 서울역에 갔다. 또 그 할머니를 봤다. 벌써 3번째다. 과일을 파시는 할머니인데 왜인지 자꾸 눈에 띈다. 나이도 우리 엄마였다면 비슷할 것 같고 혹시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만약 아니라면 실례가 될 테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영희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9월 17일. 다시 서울역에 갔다. 그 할머니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가까이 가니 무서워졌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결국 돌아왔다. 소진이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할머니를 찾고 있었네요. 그래. 영희가 나를 찾고 있었구나.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16년 2월 14일. 큰일 났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늦게 발견된 거라고 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든다. 소진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2016년 5월 30일.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소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소진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걱정만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소진도 이런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순자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오늘도 서울역에 갔다. 그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 요즘 자주 안 계신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용기 내서 말을 걸어볼 걸 그랬나? 2018년 6월 5일. 병이 많이 악화됐다. 의사가 1년 정도라고 했다. 소진이에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내 친엄마를 찾는 일도 포기해야겠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순자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까지 나를 찾고 있었구나.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혹시나 하고 먼저 말을 걸었더라면. 소진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기적이에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순자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소진이에게 이 목도리를 꼭 물려줘야겠다. 이 목도리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언젠가 소진이가 나의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예감이 든다. 소진아, 이 목도리를 꼭 간직해라. 할머니를 찾아줄 거야. 순자와 소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리고 목도리를 통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으셨네요.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소진이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이 목도리를 남겨줘서.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영희의 영정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순자는 딸에게 늦었지만 사과의 말을 전했고 소진은 엄마에게 할머니를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찾았어요. 정말 목도리가 저희를 이어주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순자도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이제 소진이를 잘 돌봐줄게. 내가 못다 한 사랑도 함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손녀를 통해 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소진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은 이제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정성스럽게 뜬 수세미와 목도리들이 온라인에서 작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소진이 퇴근 후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특히 목도리 주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도 손뜨개를 좋아하나 보네. 소진은 할머니가 만든 작품들을 온라인에 올릴 때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80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뜬 수세미와 목도리,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손녀의 따뜻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손뜨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특별한 선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소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를? 내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를 찾았다면서? 소진의 아버지 김현수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도 처음 보는 사위 앞에서 어색했습니다. 소진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진이 외할머니입니다. 순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소진이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수진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저도 너무 힘들어서. 소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순자는 현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남편이자 소진의 아버지였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녁 함께 드실래요? 순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수는 영희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진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소진이를 위해서 가족이 되어봐요. 현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소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곳에 가요. 소진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서울역이요. 처음 만난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인사드리고요. 순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세 사람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오랫동안 노점을 했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자와 소진은 똑같은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순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소진이가 가족을 찾았어. 소진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목도리 덕분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현수도 함께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영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만든 음식들과 현수가 사온 케이크, 그리고 소진이 준비한 선물들이 작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소진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순자가 포장을 뜯어보니 예쁜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세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영희의 젊은 시절 사진, 순자와 소진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오늘 서울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소진이 설명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저까지 세대가 모두 담긴 거예요. 순자는 액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소진아.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 현수도 순자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털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고급 털실들이었습니다. 소진이가 어머니께서 뜨개질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쁜 작품 만드세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아빠. 정말 고운 털실들이네요. 그해 겨울, 순자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특별한 상품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목도리라는 이름의 빨간 털실 목도리였습니다. 순자와 소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목도리 주문이 폭주해요. 소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100개가 넘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순자는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아빠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털실 정리하고 포장하는 일 말이에요. 현수는 이제 거의 매일 들러서 순자와 소진을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새해 첫날 아침 영희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소진이와 현수까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그런 거지. 소진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진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올해도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건 많았지만 하나라도 다시 찾아와 주는 날이 있더구나. 그게 가족이었다면 그보다 더한 기적은 없겠지. 소진도 할머니 곁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떨어뜨린 목도리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에는 여전히 똑같은 빨간 털실 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어준 운명의 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목도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족의 사랑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